맞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벌써 봄이 가고 있어요. 겨울이 된 것 같은데 아마 또 그렇게 빨리 세월 갈 겁니다. 지금 일순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민법하고 소송법하고 두 과목은 일순환 때 단권화 정도로 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일순환 때가 민법, 소송법이 이제 가장 좌우되는 거고 나중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일순환 때, 최소한 일순환 때는 소송법하고 민법을 거의 시험장에서 무리 없이 만점받을 수 있도록 교대에 올라오는 여지입니다. 소장은 이제 부가적인 부분들인데 우리 소장에서는 소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형소가 있고 형성소가 있습니다. 확인해서는 이제 보충성 문제 때문에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때 제기하는 게 이게 확인해서가 되는데 확인해서는 보충성 문제 때문에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 이형소에서는 유형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먼저 금전지급, 금전을 달라, 금전지급 청구 사건이 있습니다. 역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아마 우리 28일 동안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금전지급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작년에도 금전지급 사건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물건, 특정물로 인도 청구 사건이 있습니다. 특정물이면 우리 시험은 토지 아니면 건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다른 물건들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토지 인도 구하는 거, 건물 인도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밖에 의사진술을 명하는 거인데 의사진술을 명하는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들이 등기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취득시효 부분들이 등기의 사건들로 한번 출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등기에 관해서 말소를 구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결국은 이전등기 사건이죠. 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과 그다음에 말소를 구하는 사건들. 주로 출제되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예요. 그 밖에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 부분들인데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채권 양도를 구하는 양도 통지하라 이런 것들. 이것도 관념의 통지 일종입니다. 시험은 등기에 관한 소송. 그리고 이형소에서는 금전지급 사건이 가장 많이 출제되어지고 등기 사건과 토지와 건물 인도 사건들 셋 중에 하나가 출제되었는데 여전히 금전지급 사건들은 그동안 약 50% 차지할 정도로 출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형성소는 딱 한 가지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사회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들입니다. 물론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판례는 맞지만은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사건들은 이거는 이 소의 형식 형성소죠. 그 형식 형성소송 특징상 이거는 출제가 안 돼요. 형식 형성소송은 처분권자가 배제되고 청구 기각 판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특성상 출제 안 되고 결국은 형성소는 사회행위 취소 사건들인데요. 정전에는 주로 원사회복으로서 원물 반환을 구하는 사건들이 종전에 출제됐지만은 최근에는 원사회복으로서 원물만 아닌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건들이 주로 출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가장 많이 연습했던 부분들이 가액배상 구하는 사건들일 겁니다. 확인요소인데 확인요소는 그게 두 가지가 있겠죠. 적극적 확인요소하고 소극적 확인요소인데 물론 적극적 확인요소를 제기할 사건들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확인요소는 소극적 확인요소인데 그나마 출제 가능한 분들이 여기 경미도처에서 저당권자가 유치권 주장하는 유치권 형들해 가지고 유치권 부전제 확인을 구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최근 판례들이 많이 확인소에서 최근 판례들이 이런 판례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금전지급 사건을 주로 공부하셔야 되고
특정물리 사건들은 토지나 건물인데 특히 토지 인도 청구할 때 그 지상에 토지 소유자 아닌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구하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건물에 관해서는 철거를 같이 구해야 되고 거기 수목이 있으면은 수목은 수거를 구하는 겁니다. 수거해 가라. 그리고 비정착물은 취거라는 용어를 써요. 취거해 가라. 그리고 분묘이면은 분묘는 구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특히 이제 분묘와 관련해서는 우리 장사법 시행된 이후에는 무단령이죠. 무단령에 관해서는 이제는 분묘 구리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장사법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분묘 경우에 그런 지상권 유사업 물권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꽤 있는데 그 금전제고 사건들을 중점으로 공부하시려야 되고요. 그리고 금전제고 사건의 경우에는 항상 그 금원 앞에가 금언어 성격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격을 적지 않고 가장 무색투명하게 적는다고 그랬어요. 대여금인지 아니면은 양수금인지 그런 금언어 성격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제고 사건 경우에는 항상 이자하고 그에 관한 지연이자 있으면은 이자와 지연선례금 구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정확히 산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역시 소축보상이자하고 약정이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만일 약정이자가 소축보상이자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자담법 저촉된 한도내에서 약정이자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정이자가 만일 소축보상이자가 보다 더 적을 경우는 그때는 소축보상이자를 구하는 식으로 가장 유리하게 소장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앞에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요. 우리 청구 취지이죠. 청구 취지에서 유형별 청구 취지 교재 42페이지부터 나갈 겁니다. 앞에는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당사자를 어떻게 쓰고 주소 어떻게 해지하고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할게요. 자, 청구 취지에서 이행 청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금전지구 사건이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청구지 적을 때 42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는 거 판결의 결론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 명령이 해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소 복제물을 표시를 할 경우에는 별도 별지 목록을 작성합니다. 별지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그걸 청구지에서 인용하는 걸로 하면 돼요. 별지 목록, 분상 표시가 많다. 분상 표시를 다소, 이게 다소인 경우에는 이거를 청구 취지에 적으면은 길어지니까 이런 경우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렇게 해서 별지 목록으로 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소장의 말미에 별지 목록을 반드시 이거를 첨부를 해줘야 돼요. 분명히 다소이면은 청구 취지에 다 쓸 필요 없이 청구 취지는 간단하게 별지 목록 기재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구 취지는 강제입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돼요. 만일 강제입행이 불가능하면은 그때는 다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따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를 제기할 때는 열결 청구를 단소매하거나 선택적으로 예비적 병합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예비적 선택적 병합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전부 다 단순 병합 사건들이 출제 이루어져요. 여러 개 청구를 한꺼번에 할 경우에 단순 병합 사건들이 주로 출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공동소송에 관한 부분들을 그런 요건을 갖춰가지고 공동소송을 제기한 사건들로 다소 출제 이루어집니다. 자, 이행 청구에서 금전지급 청구 사건인데요. 기본형 옆에 있지요. 피고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앞에 있는 금액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 게 관례라고 그랬어요. 한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행할 채무 종류나 법적 성질이나 발생 원인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밑에 원금에서 부채가지고 이자, 지연흐례금 등 부채 청구를 함께 청구할 경우에는 기본형, 밑에 있는 기본형이에요. 피군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000만 원과 또는 이에 대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런 용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또는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결 주문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7월 15일부터 다 갚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비율로 계산한 돈, 예전에는 각조 1번처럼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됐지만은 최근에는 비율로예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우리 판결의 주문인데요. 판결의 주문을 기재하는 기재례가 이미 컴퓨터로 포맷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 참여 사무관인데 재판에 참여 사무관이 이미 컴퓨터로 포맷되어 있는 주문 기재례대로 당사자를 기입하고 금액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요금가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포맷되어 있는 주문 기재례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 참여관 실무제요에서 주로 이런 용어를 쓰도록 통일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 계산할 때는 언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 원고에게 1,000만 원과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3월 15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후원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 날부터 다 간 날까지는 연 12%에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에는 그런 기간이 서로 다른데 이율이 다르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한 용어를 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 5%에 그 다음 날부터 다 간 날까지는 연 12%에 이렇게 부터까지는 용어를 쓰게 돼요. 두 번째 기재례 두 번째 기재례 이거는 주의하시고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 기재례가 돼요. 두 페이지에 4번, 5번인 거 4번, 5번은 금전채무의 지연흐례금 채무는 금전채무 이행지수로 인한 손해상채무로서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겁니다. 이행기 정함없는 채무 그러면은 지체책임은 옆에 있는 거죠. 옆에 민법 387조와 관련 문제들이에요. 민법 387조가 이행기에 따른 그런 지체책임 규정들입니다. 이행기 세 가지가 있죠. 확정기한은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로부터, 불확정기한은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한 다음 날로부터, 기한과 이행기 정함이 없는 경우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생기는 겁니다. 세 가지이고요. 그리고 금전 소비대차의 경우는 민법 603조의 특칙을 두고 있어요. 603조의 특칙, 금전 소비대차 특칙입니다. 취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재책임을 지는 겁니다. 44페이지 위에 4번에 있는 거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그랬어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5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출신명령에서 제3채무자가 출신금에 그런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는 채권자로부터 출신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는 겁니다. 박스에 있는 거 청구 취지의 이자 부분인데 여기 먼저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는 민사의 경우는 대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이자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사의 경우는 연 6%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 민사사건의 경우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분 송달일까지는 연 5%가 할 수가 있고 소장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다 간 날까지는 연 12%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약정이자가 연 10%이다 그러면은 대일부터 소장분 송달일까지는 연 10%가 할 수가 있고 소장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전일까지는 연 12%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정이자가 연 12%이고 약정지연이자가 연 15%이면은 대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12% 갈 수 있고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음날까지는 연 15% 가면 돼요. 만일 약정지연이자하고 연 12%이고 약정이자 연 12%, 지연이자는 연 20%이면은 대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12%,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음날까지는 연 20% 가는 겁니다. 이게 변제기에 따른 약정이자, 기재약정이 있는 경우에 소득보상이자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저 옆에 참고 옆에 있는 거 이자 청구 이자 기단점인데 약정이자는 항상 당일부터 이자 청구가 생기는 겁니다. 지연흐례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거든요. 구상금 사건의 지연흐례금은 변제기 당일부터입니다.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이자죠. 계약 해지의 경우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돌려줘야 돼요. 원상이부 시킬 때 받은 날부터 이자를 돌려주는 겁니다. 임차보증금 사건의 지연흐례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인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건물 인도일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임차보증금 사건의 지연흐례금 이게 소장에서 한번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행위 취소 시에 가입해서 한 경우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됩니다. 이행기와 따른 지연흐례금 기산일 이거는 민법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자, 뒤로 넘길게요. 자,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가장 전형적인 문제 아까 봤었죠. 그런 기재래. 예를 들어 첫 번째 피고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19년도 5월 17일부터 2020년도 1월 20일까지는 연 10%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재례가 일반 기재례가 돼요. 자, 이제 약정이 있는 경우에 대여금 1,000만 원이고 대여일은 19년도 1월 2일 그 이후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변제기일은 2020년 1월 1일께 약정 이자가 연 10%짜리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년도 1월 2일부터 초점금 흥달까지는 연 10%에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소를 체계면은 소장부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그런 소득보상 이자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인데 이제 약정이 있는데요. 약정지연이자는 12%이고 약정지연이자가 연 20%의 경우죠. 피고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19년도 1월부터 20년도 1일까지는 연 12%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날까지는 연 20% 가는 겁니다. 약정지연이자가 소득보상이자보다 큰 경우에는 약정지연이를 과목하게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을 할게요. 앞에 왼쪽에 있는 기율이 기한별로 다른 경우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계절에 그것만 중투적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뒤에 48페이지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지는 경우 판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위한 재단말로 해서 재단말로서 금전직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단말로서 금전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진다는 겁니다. 사행위 취소 시에 가입 배상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가입행과 형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거기 1번과 2번은 공통적으로 판례가 이런 경우는 여기에 가입행을 하지 못한다. 가입행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혼 시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사행위 취소 시에 가입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공통적으로 여기에 가입행고를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판례 부분들입니다. 그 이유가 판결 확정이 다음 날부터 그때 지체 책임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과 2번은 공통적으로 가입행고를 할 수 없는 경우예요. 가입행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이외에도 3번 있었죠. 세 번째가 의사진술을 명하는 거.
이 세 가지는 가입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예요. 하지 못하는 경우요. 1번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 그리고 2번은 사행위 취소 시 가입 해상 청구에,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가입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여러 피고 사이의 표시 경우인데요. 피고가 여럿인 경우에 그들 관계가 분할 관계인지 아니면은 중첩 관계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지금 피고가 여럿인 경우요. 분할 관계이면은 이거는 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첩 관계의 경우는 경우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정적 연대채무라든지 또는 불가분 채무라든지 또는 1인이 전액 책임을 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공동하여 지급하라, 공동하여라는 용어를 씁니다. 당연히 연대채무관계이면 당연히 이거는 연대하여 지급하라 이런 용어를 쓰고요. 어음 수표상, 어음이나 수표 경우에는 이거는 합동책임, 합동하여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각 피고 사이 중첩관계가 없으면은 각 지급하라고 그랬어요. 옆에 기재가 있죠. 원고에게 피고 갑은 2천만 원, 피고 을은 870만 원, 피고 병정은 각 930만 원과 이 각 금원에 대해서 19년 6월 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겁니다.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에 각 지급하라 이거요. 중첩관계의 경우에 불가분 채무인데, 불가분 채무의 경우는 판례가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 반환 채무예요. 불가분 채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 소유물을 점유 사용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반환 채무와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 수령한 경우에 보증금 반환 채무입니다. 공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불가분 채무가 돼요.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 설계와 마찬가지고, 그리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공동 상속인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성질상 불가분 채무로 보는 겁니다. 거기 불가분 채무에서 세 번째 줄에서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죠. 이게 공동임대인이죠.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공동임차인, 공동임차인이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거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성질상 불가분 채권이 됩니다. 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거는 반대로서 성질상 불가분 채권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성질상 불가분 채권에 관해서 이런 판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현재 공동임차인으로서 병에게 임차보증금 5억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공동임차인입니다. 공동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5억 채권 갖고 있는데, 여기 그중 을의 채권자인 A가 이 중에서 3억에 관해서 채권을 압류하고 종명령이 이루어졌어요. 이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병을 상대로 해서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이행호소를 얘기했을 때, 그런 이행호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문제입니다. 여기 3억을 공제한 나머지 2억인지 아니면은 이 정부명령은 여기 갑에게는 효력이 비지 않기 때문에 갑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불가분 채무는 항상 어떻게 되는 불가분 채권이면은 그중 1인이 전액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따라 이런 경우는 이행을 제기할 때는 5억 정부에 관해서 이행호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분 채권 관련된 최근 판례 중에 하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그 위에다가 별표하시고 공동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성질상 불가분 채권이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 이럴 때 그중 어느 한 채권자가 그 사람이 하는 채권자를 채무자로 해가지고 임차보증원에서 일부에 관해서 압류청이 하더라도 나머지 불가분 채권자는 여기 5억 전부에 관해서 이행호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판례 부분들이에요. 연대 채무가 되는 경우, 특히 밑에 네 번째 줄 거기 불가분의 다섯 번째 있는 거 있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공동 상속인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 이것도 불가분 채무라고 그랬어요. 원심에서는 이거를 가분 채무라 가지고 판시하는 사안입니다. 자, 갑이 지금 병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갖고 있는데 채권을 갖고 있는데 임대인 병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사망을 해서 상속인 A나 B 등이 있을 때 결론 이정들 해가지고 임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이행호소를 제기했을 건데요. 그때 이 자들이 채권의 상속이면은 그때는 가분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은 이 자의 여기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기한 임차저택의 양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동 임대인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공동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그랬어요. 연대 채무가 되는 거는 연대 채무자 채무이고 주채무자와 연대 보증의 채무가 있어요. 사용대차, 임대차에서 공동 차지의 채무가 있습니다. 부부의 일생과 생활 채무이고요. 다수장 생활 상위 채무, 연대 채무가 됩니다. 부정제 채무는 공동 불비상 채무와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선유형 채무하고 뒷페이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직접 채무자와 간접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채무사무자는 부당인 채무 세 가지는 부정제 채무로 보는 겁니다. 중소관계 표시에서는 양거래 2번에 있는 거요.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로 쓴다고 그랬죠. 공동하여는 1355 경우 세 가지 불가분 채무, 그다음에 부정제 채무, 그다음에 1인이 전액 책임을 지는 경우는 세 가지는 공동하여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중초 채무임수의 성질인데 중초 채무임수의 경우는 판례가 거기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연대채무로 보는 것이고 이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판례가 이거를 부진적 연대로 보는 겁니다. 주관적 공동관계를 판례가 그렇게 얘기해요. 부탁으로 채무자 부탁으로 그런 채무를 인수했다. 그러면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부진적 연대로 보는 겁니다. 이때는 공동하여 지급하라 라고 써야 되고 이때는 연대하여 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중초 채무인수의 경우는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거기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랬죠. 한 점. 중초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와 부탁 없이 채권자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이기 때문에 채무자 인수에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체채무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수인이 채무자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어와 관계가 없으면은 그때는 부진정제 물어보는 겁니다. 중적 채무인수 성질 이것도 늘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연대 채무이냐 부정대 채무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연대 채무 경우에 그중 1인에 대한 사유가 그런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연대 채무 경우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7가지가 있어. 7가지 이상한 지시면 경계하라. 7가지가 있을 거예요. 민법에서. 그러나 부진적인 채무 경우는 굉장히 좁죠. 변제와 대물 변제와 변제 용탁과 상계 4가지예요. 어떤 거에 원로 분야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중적 채무 인수는 항상 신경 쓰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밑에 기재례가 있습니다. 피고들이 연대하여 또는 공등하여 또는 합등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도 9월 6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날까지는 연 12%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자, 옆에 구체적인 경우 기재례 가반은 주채무자 한 사람과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이 여러 사람에 대해서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할 경우죠. 그때는 피고들을 연대하여 이렇게 합니다. 피고들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렇게 하면 돼요. 종첩되는 피고들로 집합이 복수한 경우 있는데 예컨대 피고 갑과 을이 A라는 공동회의로 500만 원 배당책임을 지고 있고 피고 갑과 병은 B라는 행위로 200만 원 배당을 하는 경우입니다. 불법 행위일이 2020년 3월 4일일 때 뒷페이지 원고에게 피고 갑을은 공동하여 500만 원을 피고 갑병은 공동하여 20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2020년 3월 4일부터 소장본 송달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날부터 다음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겁니다. 각 비율, 앞에 각 비율은 앞에 5%, 연 12% 그 비율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각은 A그룹과 B그룹이 서로 다른 거죠. 그 부분들이 있고요. 답은 금액이 피고별로 달라서 중적 부분과 중적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고 갑이 차임금 채무 800만 원과 밀분대금 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피고 을은 차임금 채무를 연대보장했어요. 또는 신원 본인인 피고 갑의 채무는 1000만 원이고 신원 보증이 피고 을의 채무는 감액되어서 800만 원 경우에 또는 피용자인 피고 갑의 손해배상 채무는 1000만 원인데 사용자인 피고 을의 배당 채무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800만 원 경우에 기재됩니다. 원고에게 피고 갑은 1000만 원을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금원정 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겁니다. 또는 각조 24번처럼 원고에게 피고들이 연대하여 800만 원을 피고 갑은 2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기재례가 가장 많이 쓸려진 기재례 용어가 돼요. 그리고 각조 23번에 이런 경우에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죠. 그때 많은 손해액을 지는 자가 일부 변제를 했으면은 적은 손해액을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얼마가 났는지는 판례가 종전에는 과실비율설 됐다가 지금은 유축설로 판례가 바뀐 겁니다. 각조 23번이에요.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정적 관계 있을 때 다액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할 경우에는 변제로 인해 먼저 소멸된 부분은 당사자와 채무 전액을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는 분쟁채무소 제도 취지에 들어올 때 다액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으로부터 먼저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축설 판례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사례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위에 기대례, 두 번째 기대례, 주채무자와하고 이해는 단순 보정이 있는 경우에 단순 보정 사이에는 분별 이익이 있습니다. 그럼 분할 채무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나눠서 줘야 돼요. 원고에게 피고 갑은 공동하여 500만 원을, 피고 갑병은 공동하여 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겁니다. 단순 보증인은 항상 분비이기 때문에 분할 채무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금액을 나눠서 기재해 줘야 돼요. 옆 페이지 4번은 상소가 한정승인. 이것도 우리 시험에 소장에서 한번 출제 이루어졌어요. 상소가 한정승인은 이거는 채무와 책임을 분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한책임이 되는 성립되는 경우요. 즉 채무는 전액 지급하라야 돼요. 책임만을 그때는 누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범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갑이 원고에 대해서 7천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변제기 2019년도 11월 30일이에요. 연 10% 지연세라는 약정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했고 상속인인 자녀들 을과 병이 한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고에게 피고 을은 3,500만 원, 피고 병은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일부터 소장권 송달까지는 연 10%에 그 다음 날까지는 연 10% 각 별로 계산한 돈을 소위 갑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원인에서 각 지급하라는 겁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의 경우는 이런 책임과 책임을 분리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유한 책임이 있는 판결이 있는데 이때 이 판결 가지고 만일 그런 상속인의 그런 고유재산에 관해서 집행을 할 때는 이때 상속인은 뭘로 불록하는 거죠? 이제 공부한 지 오래지만 다 헛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유한 책임이 있으면은 청구 이유소가 아니에요. 제3자 이유소가 돼. 제3자 이유소. 이거는 유한 책임이 있으면은 여기 이것만 재산을 집행할 수 있게 돼요. 고유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집행할 때는 이때는 제3자 이유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채권자가 제기한 이행호소에서 그런 상속인들이 상속에 여기 한정승인을 해놓고도 이거를 항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행호소에 있는 판결은 이 판결의 기판력을 부정하는 게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한정승인을 항변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은 이 판결은 기판력이 없다는 겁니다. 기판력을 부정하게 돼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런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서 이를 이유로 청구 이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청구 이유소는 이제 이때 돼요. 한정승인. 그런데 상소포기는 여기 청구 이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기판력에 뭐죠? 기판력에 한정승인 사실의 경우는 기판력의 실권유인데 실권유를 이거를 제한시켜주는 겁니다. 항변권, 형성권은 기판적으로 차단되는데 그런 실권유를 제한시키는 사유, 이게 한정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소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소포기는 청구 이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판례 부분들이에요.
그 다반에 4번의 경우에 각조 23번은 이거는 꼭 연습하실 민법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일부 변제한 경우죠. 일부 변제한 경우에 그때 많은 손해액을 부담한 자가 일부 변제하면은 그런 적은 손해를 부담한 자는 얼마 처가 나누는지는 판례가 위촉설로 변경한 사건들이에요. 한정승인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옆 페이지 밑에 종림을 대체물은 이거는 출제 안 되고요. 넘길게요. 뒷페이지 특정물 채무, 특정물 인도 채무입니다. 토지하면은 건물인데 인도라는 용어가 있어요. 인도 경우에는 세 번째 줄 목적물이 동산이든 토지이든 건물이든 가리지 않고 인도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전의 경우는 토지의 경우는 인도라는 용어를 썼고 건물의 경우는 명도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이런 거를 구별할 필요 없이 건물도 이때는 인도라는 용어를 쓰도록 통일시켜주는 겁니다. 토지 인도, 건물 인도예요. 용어 정리해서 네 번째 줄 따라서 현상 변경 가운데 예컨대 질량 건물을 설거나 분미의 구리, 지장 수목 수 등을 수반하는 점의 이전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점에 관해서 별도 집행권을 요하기 때문에 형상명령을 구하는 청구주도 함께 기재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토지인들을 구할 때 그 토지상에 토지 소유자 물건이 아닌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건물은 철거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수목은 수거를 구하는 것이고 비정착물은 취고를 구하고 분면은 구리를 구하는 겁니다. 2번 인도와 구별 개념이 건물로서 퇴거가 있는데 퇴거란 건물 점유자와 점유를 풀어서 건물로부터 점유를 쫓아내고 아울러 건물 내에 있는 그런 점유자 살림 등을 물품을 반출하는 의미입니다. 이전으로 인도하는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점유 해제만으로 집행이 끝이 나고 점유 이전까지는 나가지 않냐는 점 이게 인도와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토지 소유자가 지락물 소유를 항도로 해서 건물을 설거할 때 만일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지락대로 퇴거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조 27번처럼 만일 철거무에는 퇴거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건물 철거이죠. 소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철거만 구하면 되고 퇴거는 청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각조 27번이에요. 건물 소유자가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때는 이때 철거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철거. 퇴거 청구하면은 퇴거 청구는 소유 이익이 없는 겁니다. 퇴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 아닌 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때는 퇴거를 구하고 소유자에게는 철거를 구해야 돼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할 수 있으면 철거만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퇴거 청구는 소유 이익이 없는 겁니다. 자, 목적물 특정한 표시인데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과 지목과 면적이죠. 세 가지예요. 지번, 지목, 면적을 표시하게 돼요. 그런데 등기부상 표제부에는 행정구역과 지번 표시가 다른 방식을 기재했는데 청구 취지에서 부동산을 표시할 경우는 주소 기재 방식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청구 취지에서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주소 기재 방식과 동일하게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등기 신청서 작성하고 다른 점이에요.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청구 취지에서 부동산 표시는 주소 기재 방식과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는 그렇게 쓰진 않아요. 그리고 토지 대장과 등기부상 표시가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 대장 기준으로 하고 가로로 해서 그 안에 등기부상 표시를 기재하는 겁니다. 토지 인도 경우는 항상 대장 기준으로 하게 돼요. 토지 인도 청구는 대장 기준입니다. 이게 등기 사건하고 다른 점이에요. 등기의 경우는 항상
등기부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토지 인도 사건은 대장과 등기가 다르면은 대장을 기록으로 하고 그다음에 등기는 가론해서 기재하는 겁니다. 별지 목록 기재 있는 거는 보시고요. 그리고 별지 목록을 쓸 때는 세 번째 있는 거 부속란 표시에서는 반드시 끝이라는 용어를 빠뜨리지 않아야 돼요. 별지 목록 기재할 때는 별지 목록 쓴 다음에 1, 2, 3 마지막에다가 끝이라는 용어를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뒤에 4번은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경우, 건물 인도 경우는 지번과 그다음에 건물 구조와 충수와 용도, 면적을 기재하는 겁니다. 밑에는 기재래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2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버 지붕이죠. 슬래버 지붕 이게 건물의 구조가 돼요. 충수 3층 그리고 각 면적이죠. 영업소 이게 건물의 용도입니다. 용도는 영업소 1층 150평m 2층 120평m 3층 100평m 옥탑 10.6평m를 인도하라는 겁니다. 만일 등기부상 표시하고 현황에 따를 때는 현황에 따라 표시하고 등기부상 표시는 간호안에 기재하는 게 관례입니다. 건물 인도할 때는 건물 인도 집행할 때요. 건물 인도 집행할 때는 항상 현황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황과 등기부상 기재가 다르면은 현황을 기재하고 등기부상 기재를 가려서 기재하는 겁니다. 인도 집행할 때는 현황이 같아야 돼요. 밑에 기재되어 있는 거 있고요. 저 페이지 두 번째 기재에는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임차인의 건물 퇴거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인도하고 건물 철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인도를 구하고 그다음에 건물 철거를 구하고 건물의 퇴거를 퇴거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래요. 기재래 1항은 원고에게 피고 가번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 중 1층 250m 퇴거하고 1층 250m에서 임차인 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항 원고에게 피고월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20년 7월 12일부터 토지 인도일까지 월 200만 원으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인도하고 건물 철거하고 퇴거를 함께 구할 경우요. 그때는 먼저 건물 철거, 토지 철거를 구할 때는 먼저 철거를 먼저 기재하는 게 순서입니다. 2항. 먼저 건물 철거를 먼저 기재하는 게 순서가 돼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인도하고 이제요. 철거를 먼저 구하고 토지 인도를 구하고 인도 완료 시까지의 차임사능의 부당 인도를 구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순서가 됩니다. 답안은 토지 건물의 일부만의 목적물이면은 그러면은 항상 도면이 주어질 겁니다. 그 도면 주어지면은 주어진 도면에 각 꼭지점이요. 각 꼭지점을 순차로 연결하면 돼요. 각 꼭지점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몇 평미터 이렇게 특정시키면 돼요. 별주 도면 각 꼭지점이죠.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몇 평미터 이렇게 특정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59페이지 있는 거는 특수한 경우의 인도 청구인데요. 자, 간접점에 대한 인도 청구의 경우인데 판례는 불법 점유를 한 인도 청구하고 그 밖의 인도 청구를 나누어서 불법 점유의 인도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한자를 항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인도 약정에 한 이행 청구는 간접 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항상 인도 청구할 때는 원칙으로 가면 돼. 원칙은 현재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
이 자에게 인도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건물은 건물을 인도 청구할 경우요. 자, 뒷페이지에 그런 인도 청구를 할 때는 두 번째 있는 거 점유가 체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청구할 때는 여기에 점유 이전 가처분을 하게 되면은 점유 이전 거지 가처분 효과가 있죠. 당사자 항정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청구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이런 본안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 그때는 승계 집행을 붙이면 돼요. 점유이가 처분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승계 집행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3번처럼 그 제3자가 지금 채무자와 점유를 침탈해서 점유를 침탈해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는 승계집행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은 별도소를 제기해야 돼요. 제가 기침 감기가 아주 독하게 걸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있어요. 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좀 쉬고 할게요.